네, 돈 되는 정보를 콕콕 집어서 전해주는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시간입니다.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은 재테크 관련 정보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? 네, 이번 첫 번째 소식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것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네, 연말이 다가오면 늘 나오는 이제 연말 정산인데 다양한 정보가 있어요. 매년 하지만 올해 좀 눈에 띄는 게 많죠. 어떤 것들이 가장 주목을 끌어요? 네, 가장 눈에 띄는 거 가장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. 결혼 세액공제가 새로 생긴 건데요.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세액공제를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초혼, 재혼 상관없고요.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.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 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. 또 추후에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결혼세액공제 단 한 번뿐이네요. 그런데요. 네, 맞습니다. 출산한 부부를 위한 지원도 있죠. 네,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비 공제, 원래는 이 근로자의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요. 이 부분이 사라졌습니다. 근로자 소득 기준을 없애고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의 근로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.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 지원금은 최대 2차례까지 전액 비과세해주군요. 네, 그렇군요. 아이들에 대한 이 공제 금액도 조금 늘어나는 거죠? 맞습니다. 이 8세 이하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. 아이가 2명인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35만 원, 3명은 60만 원에서 65만 원, 4명은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. 또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 이내에 받은 출산 지원금이 있다면 최대 2번까지 비과세되고요. 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. 네, 연말정산에 중요한 게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이번에 어떤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? 네, 이 부부 중에서 누구의 어떤 것을 몰아주는가 이게 항상 화두가 되는데요. 이 부부 중에 소득이 더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의료비, 신용카드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.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는데요. 이 부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최적의 공제 조합을 각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세액공제도 늘어난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만약 본인이 월세를 매달 지출을 하고 있다면 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이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지출액의 15%를 1천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1,000만 원 한도. 그러니까 매달 월세를 만약에 80만 원씩 낸다. 월세 80만 원짜리 산다면 1년에 960만 원을 월세로 내는데 15%를 세액공제 받는다. 144만 원이나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다른 항목들이랑 비교를 한다면 공제 금액은 그래도 좀 비교적 큰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거기에다가 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. 하지만 무주택 근로자여야 하고요. 거주주택의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 또 임차 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서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되니까요.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꽤 크게 늘었는데 사실 월세 세액공제도 그렇지만 영끌로 집을 산 청년들이 많아요. 이 주담대이자 이 공제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? 네, 이 부분도 꽤 쏠쏠한데요. 이 부분 우리가 대출받아서 집을 샀을 때 이자를 매달 내고 있다면 이 부분을 이 과세 대상의 소득에서 빼주는 항목입니다. 우리가 지난해까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,800만 원이었는데요. 올해부터는 2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.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 기준도 기존의 5억 원 이하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6억 원 이하로 상향이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주택 청약 저축도 공제가 되는 거죠? 맞습니다.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. 이 공제 대상 납입액이 연 240만 원까지 해서 300만 원까지로 올라가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납입을 한다면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주택청약저축뿐만 아니라 연금계좌,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도 올해 말일까지 여유자금을 조금 더 납입을 하신다면 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그렇군요. 자, 이 소비를 할 때 뭘로 지출하냐에 따라서 공제가 좀 달라지는데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, 전통시장에서 쓰느냐 공제가 다르잖아요. 어떻게 바뀝니까? 네,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산정을 했을 때 네.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를 쓴 거에 대해서 합산을 해봤을 때 지난해보다 5% 넘게 지출액이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에는 늘어난 금액의 10%를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해줍니다. 단 카드마다 소득공제율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.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는 30%인데요. 그러니까 총 급여액의 25%까지는 혜택이 비교적 많은 신용카드를 쓰시고 25%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. 네. 자, 연말이 되면 기부금을 내는 분들 많습니다. 좋은 일도 하는데 이렇게 기부금을 내게 되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죠. 맞습니다. 그 중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시스템은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거여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을 주는 제도입니다.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. 기부한 금액의 30%에 달하는 다양한 지역의 특산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쇠고기, 참기름 같은 식품도 있고요. 또 캠핑 할인권 같은 여가 상품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연말 소득공제, 세액공제 다양한 혜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다거나 과다 공제도 또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? 네. 국세청이 좀 까다롭게 관리하는 거죠? 맞습니다.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이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반기 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다라고 할 때에는 연말정산에서 명단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숨진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.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15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만약에 과다 공제가 적발되게 되면 가산세가 무려 40%에 달하니까요. 이 부분 반드시 꼼꼼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. 네, 꼼꼼하게 살펴서 세액공제를 다 받되 과다 공제 신청을 하면 안 될 텐데 좀 실수로 잘못하는 경우도 좀 있나 봐요.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오누이가 남매가 동시에 냈다. 의료비 공제를 다 받는 거예요? 네, 이 부분 사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. 이 부양가족 기준이 어떠하고 또 누가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는가 기준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. 예컨대 소득이 없는 아버지 병원비를 남매가 1,000만 원씩 내고 각자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기본공제를 받는 한 명만 1,0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요. 이 부분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남매가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됩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 부모의 기본공제를 받는 자식 기준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전액으로 결제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. 형제자매가 둘 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부양 사실을 입증한 사람에게만 공제가 된다. 한 명에게만 적용된다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. 네,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, 결혼세액공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올해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돼요?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과세연도가 끝날 때까지 법적으로 부부의 신분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만약 1월 중순에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년도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전 배우자가 이혼 후에 소득조회 항목에 대해서 해제 처리를 했다면 이마저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. 네, 연말정산 꿀팁 잘 들었습니다. 다음 분 주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주제는 절세에 도움되는 연금 설계 꿀팁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연말에 좀 절세 관련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은퇴 준비자의 연금 설계를 위한 팁이다. 어떤 거예요? 네, 보통 안정적인 이 노후를 좀 준비하시기 위해서 개인연금 혹은 퇴직연금 상당히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. 이 개인이 연금저축을 부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을 수령하면 일정 금액까지 저율, 그러니까 낮은 비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.
기존에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,200만 원 이하라면 3.3에서 5.5%의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했는데요. 올해부터는 기준 금액의 한도가 1,200만 원에서 1,500만 원으로 상향이 된 겁니다. 네, 1,500만 원까지 연간으로 받게 되면 낮은 세율이 과세가 되는데 만약에 받는 연금이 그러면 1,500만 원을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? 네, 이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을 다른 소득이랑 합산을 해서요.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이 경우에 종합과세는 6.6에서 49.5%, 분리과세는 16.5%라서 비교를 해보고요. 본인에게 스스로 유리한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. 하지만 사실상 1,500만 원 이하로 맞출 수만 있다면 최대가 5.5%이다 보니까 확실히 저율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. 연간 연금을 1,500만 원 받으려면 받을 연금이 많을 경우에는 길게 좀 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연금 외에도 다시 일을 퇴직하고 일하는 분도 있고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죠? 네, 이 경우에 만약에 내가 아직 일을 할 수 있다, 네. 소득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 연금 수령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연금이 매년 7.2%씩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.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매년 7.2%씩 늘어난다.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. 맞습니다. 늘어나는 걸 받을 것인지 아니면 늦추지 않고 바로 할 건지. 네, 맞습니다. 자, 이 연금 소득에 대해서 저율 과세한다고 했는데 그 저율 과세도 나이별로 좀 다르죠. 맞습니다. 이 경우에 우리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되는데요. 이 확정 기간형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55세 이상 69세 이하에는 5.5%, 70세 이상 79세 이후로는 4.4%, 그리고 80세 이상 3.3%로 점점 낮아집니다. 또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79세 이하는 4.4%, 80세 이상 3.3%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다 보니 각각의 구간을 잘 살펴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국민연금 얘기 잘 들었고요. 퇴직급여도 마찬가지인데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하로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%가 감면되고요.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%가 감면돼서 약 10%포인트 정도 추가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연금 관련 절세 전략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.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